21살 하림댁은 말이 없다. 어떤 날은 하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몸종 3월이 무슨 일에 가부를 물어봐도 고개를 끄덕이든가 흔들어 대답하고는 또다시 벙어리다.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좀채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친정아버지 회가변이라 가기로 했다. 아침상을 물리고 사랑방에서 곤방대를 문 시아버지 유대감에게 고해 허락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가래 끓는 소리로 가고 싶으면 가야지 하고선 고개를 돌렸다. 혼례를 올리고 나서 10달도 안 돼 들어누운 신랑은 백방으로 약을 써도 차도가 없이 3년째 누워있다. 시어머니가 점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신랑이 새 신부에게 기를 빼앗겨 신이 허해졌다는 것이다. 혼례를 올릴 때 새 신부가 18살, 새 신랑이 16살.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날은 2~3번씩 치마끈을 풀었다. 신부는 싫은지 좋은지도 모르고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한 건데 신랑 아픈 게 자기 탓이라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새 신랑이 비실비실하더니 드러누워 가끔 요강에 피를 토하기도 했다. 폐병이다. 하림댁이 친정아버지 회가변에 간다 해도 시어머니는 명태 한두름 싸주지 않았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궁궐에서 함께 봉직하다가 함께 낙향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차를 주고받고 1년이면 한두 번 서로 만나 회포를 풀던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만 새신랑이 들어눕고 나서는 두 사람 사이도 냉랭해졌다. 하림댁이 몸종 3월 1을 데리고 시댁 대문을 나섰다. 신랑 병시중 드느라 대문 밖 나들이가 언제였던가. 하림댁이 친정에 가는 날 3월 2가 더 신이 났다. 친정까지 70리길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 중간에 하룻밤 자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3월 2네 집 고을인 합강이다. 두 개의 강이 합쳐지는 이 고을은 여기저기서 물살이 모여 저작거리가 떠들썩한 곳이다. 마님, 저 산머리만 돌아나가면 우리 고을 합강이 보여요. 3월이 혼자 조잘대고 새댁은 가쁜 숨소리뿐이다. 길가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3월이 또 쉬느냐는 듯이 팔짱을 끼고 선체로 하늘만 쳐다봤다. 또다시 걸으며 마님, 떨어지는 해가 강을 붉게 물들였네요. 하림댁은 눈길도 주지 않고 땅만 보고 걸었다. 합강에 다다랐을 때는 어둠이 내려앉아 나루터 가까운 주막으로 들어갔다. 마님, 오랜만이구먼요. 늙은 주모가 반겼다. 하림댁이 친정 가는 길이면 언제나 하룻밤 자고 가는 주막이라 친근해졌다.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난 3월 2는 마님 편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하림댁은 고개만 끄덕였다. 하림댁이 자는 곳은 안방과 미닫이 하나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윗방이다. 3월 2는 불이 나게 저작거리로 가서 식구들 줄 선물을 한 보따리 사고 푸죽간에서 쇠고기도 두근 사서 종종 걸음으로 제 집으로 갔다. 때때로 유대감의 다리를 안마해주고 받은 푼돈에 주머니가 아직도 묵직하다. 합강에서 하림댁 친정까지는 30리밖에 되지 않아 늦지막한 아침에 3월 2가 주막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늦게 왔다고 하림댁에게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3월이 너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고 오니 얼굴이 환해졌구나. 도저히 마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그것도 활짝 웃으며 3월 2가 하늘을 쳐다봤다. 해는 분명히 동쪽에서 떴는데. 주모의 극진한 인사를 받으며 주막을 나선 하림댁의 발걸음이 구름을 걷듯이 가벼웠다. 어머니, 동생들 선물은 사갔느냐? 내가 돈을 좀 줄 걸 그랬나? 아니에요. 마님, 3월 2는 계속 놀랐다. 3월아, 저 꽃 좀 봐라. 한박꽃이에요. 마님처럼 웃고 있네요. 잔치 준비하던 친정집에도 웃음꽃이 핀 것은 자나깨나 걱정이던 막내딸 하림댁이 웃음을 달고 다니고 수다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하림댁은 친정아버지 드시라고 이끼에 쌓인 산삼 2뿌리를 내놨다. 친정에 와도 말 한마디 없이 한숨만 쉬던 하림댁을 보고 친정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는데 이렇게 활달해진 딸을 보니 하늘을 나는 듯 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3월 2는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다. 지난밤 주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림댁이 윗방에서 자려는데 미닫이 너머 아랫방에서 늙은 주모와 들병이 사이에 언쟁이 붙였다.
들병이는 이 주막에서 일도 도와주고 밤이면 갯골을 풀려는 손님에게 치마도 벗는 퇴기다. 3년 만에 산삼 12뿌리를 캤다고 저렇게 들떠있는 단골 총각이 우리 집의 매출을 얼마나 올려줬어. 들어가 봐, 이모. 제가 몸도 아프려니와 저 인간은 물건도 팔뚝만 하게 세워 밤새도록 죽지도 않고 못살게 굴어요. 죽어도 못 가요. 술에 취해 색시 들여보내달라고 저렇게 고함을 지르잖아. 이모가 들어가. 내가 젊었으면 10번도 들어가지. 산삼 12뿌리를 팔려고 닷새째 주막에 머무르는 신만이 총각방에 들어간 것은 하림댁이었다. 한양에서 양반집에서만 얻어먹기로 소문난 상진이라는 거지가 있었다. 어느 해 추석이 되어 상진이 공동묘지에 가서 성묘온 이들에게 동량을 얻어 배불리 먹고 공동묘지에서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벼락치는 소리가 나 눈을 떠보니 관을 땅속에 묻지 않고 관 좌우에 나무를 괴어놓은 초분에서 나는 소리였다. 관을 열고 시신의 가슴에 손을 대어보니 따뜻한 것이었다. 상진이는 여자를 관에서 꺼내어 사지를 주물러 회생시키고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다. 대감은 딸을 살린 은인이라 하여 상진을 후이 대접하고는 딸을 다른 곳에 혼인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딸은 상진이가 생명의 은인이며 자신을 살리려고 이미 사지를 다 만졌으니 상진이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딸이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자 대감은 상진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상진에게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런 소문이 난 흉가에 가서 하룻밤 묵고 있으면 다음날 딸을 보내줄 테니 먼저 가 있으라고 했다. 상진은 그곳이 흉가인지도 모른 채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밤중이 되자 여자 셋이 차례로 문을 열고 상진을 훔쳐보며 첫째 귀신에게 과연 언니 말대로 상정승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진이가 그 여자들을 불러 그 말에 까닭을 물었더니 그 집 뒤에 고목이 뿌리만 남아 그 고목이 귀신이 된 게 첫 번째 귀신이라고 하였다. 또 이 집 광에는 엽전을 가득 묻어둔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엽전에 원혼이 맺혀서 귀신이 된 게 두 번째 귀신이고 큰언니 옆에 있는 귀신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귀신도 하나 있는데 그 귀신이 자기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세 번째 귀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 이야기를 해줘서 누구든 부자를 만들어주려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즐겁을 하고 하루 밤을 넘기지 못하고는 죽는데 당신의 큰 담과 배짱을 보고 점을 쳐봤는데 그 예언은 당신이 상대감 감이라는 것이었다. 그 여자들이 그 말을 하고 그 외도 한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중 닭이 울자 그만 귀신들은 돌아가야 한다면서 나가는 것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상려를 준비해 놓고 상진의 시신을 가지러 들어오는 것이었다. 하인들은 문을 열고는 살아있는 상진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쳤고 뒤에 도착한 대감 아들은 상진이 살아있음을 보고 그의 사람됨과 인간성을 살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돼서 처남으로 인정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상진은 그 처남에게 부탁하여 장정을 몇 사람을 데리고 와 광에 묻힌 돈 항아리들과 고목나무의 뿌리를 파내어 그 집에 귀신이 되었던 모든 원인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난 후 상진은 그 흉가를 그 돈으로 깨끗이 고쳐 대감댁 딸과 혼인하고 그 집에서 대감이 보내준 스승의 도움으로 그를 열심히 배워 과거에도 급제하여 그 귀신들이 말한 예언대로 삼정승 중 으뜸 정승인 상정승이 되어서 자손대대로 벼슬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고 한다. 십여 년 알아오던 노모의 병을 고치려고 문전옥답에 집까지 다 날려버린 금복이란 노총각이 있었는데 그 총각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생각다 못해 서호댁 머슴이 되어 노모를 업고 그 집 문간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선불로 받은 세경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며 간신히 살아가지만 머슴일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밤늦도록 일을 했다. 집주인 서호댁은 자손이 귀한 집에 시집와서 1년도 못 돼서 청산과부가 되다 보니 혼자서 힘들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런 과수집에서 금복이는 노모까지 모시고 밥을 축내고 있다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미안해하며 세경을 적게 받겠다고 했지만 서호댁은 오히려 세경을 더 후하게 쳐줘 금복이는 그 인정이 너무 고마워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던 중 어느 날 밤 금복이의 노모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다행히 서호댁이 뒤뜰에다 상여를 치를 빈소를 마련해 주어서 그곳에서 엎드려 곡을 하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 하나가 들어와 문상을 하고는 국밥에 술까지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서 금복이가 다가가서 돌아가신 저의 노모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엉뚱하게도 그는 몇 자리는 잡았소? 하며 되물었다. 그래서 금복이는 몇 자리 때문에 걱정이 된다. 고하자 그는 금복이 소매를 잡아 끌며 뒷산으로 향했다. 그를 따라 한참 걸어가니 그가 산모퉁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이 자리가 명당이요 하면서 내가 금시발복지지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당신 모친 빈소로 가게 된 것은 아마 하늘이 당신을 도우라고 내게 시키는 것 같소. 그래서 이 명당 자리를 알려주는 거니 오늘 밤 인시를 넘기면 안 돼요 하고 말했다. 마침 그 산은 주인 서호댁집 산이라서 금복이의 첫마디에 서호댁이 허락해줘서 낯선 문상객과 관을 메고 산으로 갔다. 남양바지 땅에 사질토라 땅 파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땅을 파고 다지자니 공이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그가 말했다. 인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집에 가서 공이를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휠껏 뒤돌아보니 너무 위험이 있어 보여 금복이는 급히 산을 내려가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헛간으로 가려는데 대청마루에 서 있던 서호댁이 버선발로 달려와 금복이 손을 당겼다. 다짜고짜 금복이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서호댁은 가뿐 숨을 내쉬며 내 말 잘 들으시오. 하고 침을 삼키고는 금복씨가 상중인 건 알지만 그래도 오늘은 내 부탁을 내치지 말고 꼭 들어야 돼오. 하고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시간이 없어요. 하고는 급히 저고리를 벗고 금복이를 껴안는데 서호댁 몸이 불덩어리였다. 금복이는 기가 막히지만 주인 마님의 부탁인지라 거절을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 놈의 가운데 다리는 주인이 상중이란 건 아랑곳 하지 않고 염치 없이 솟아올라 도저히 참지를 못하게 해 그만 상복을 벗어 던지고는 불효막심하게도 금복이는 상주인 것도 있고 불덩이가 되어 금침 속에서 두 몸을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금복이는 급히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잽싸게 헛간으로 가서 공이를 찾아 들고 산으로 올라가 흙을 덮고 땅을 다지고 그 다음 묘를 다 다듬고 나자 산 아래서 닭이 꼭이요 하고 울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들어가자 서호댁이 뜨거운 국밥에 술상을 내놓았다. 그때 그 나그네가 서호댁 얼굴을 빤히 살펴보더니 보통 좋은 꿈을 꾼 게 아니로군. 허허허. 그리고 난 후 혼자말로 중얼거린 후 술을 한 사발 급히 들이키고는 횡하니 사라져버렸다. 그 후 28살 금복이와 30살 서호댁은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다. 처음 입덧이 시작하던 어느 날 금복이의 품에 안긴 서호댁이 그날 밤에 이를 털어놓았다. 당신이 산에 간 후 난 깜빡 잠이 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황룡이 내려와 내 치마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깨자마자 옛어른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용꿈을 꾸면 그 어른들이 말하기를 세상을 호령할 귀한 자식을 낳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전 하늘이 준 기회를 도저히 놓칠 수 없어서 그날 당신을 유혹하고 만 거예요. 금복이 왈, 아하, 그랬었군요. 허허허. 몇 달 후 드디어 서호댁은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고 그 후 살림은 불같이 일어나 천석군에서 만석군이 되었고 그 아들은 15의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에서 정승이 됐다고 한다. 낯선 이인이 말한 금시발복지지란 죽은 사람을 안장하자마자 금방 자손들에게 복이 일어나는 땅을 일컫는 말로 이 땅을 금복이가 차지한 것이었다.
박문수가 어사가 되어 처음으로 암행을 나가다 보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경험도 없는 초행 암행이라 그만 길을 잃고 산중을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 산중에 오두막집이 있어 그곳에 묵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집 노부인과 수인사를 하다가 박문수와 학렬이 같은 먼 친척벌인 걸 알게 되었다. 노부인은 가난한 양반 가문이 처지라서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고 있었는데 가난하다 보니 자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한 이진사가 그의 아들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파혼을 하게 시켜 파혼을 당한 자신의 딸 신세를 한탄한 것이 이진사에게 알려져서 그 일로 다음 날이면 맞아 죽을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문수가 노부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이진사의 집에 찾아가니 혼인잔치에 올릴 음식을 해놓고 여러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한 분위기였다. 박문수가 거지 행세를 하며 음식을 주어 집어먹으니 이진사가 하인들을 시켜 곧 바로 발로 차게 하며 몽둥이를 휘두르며 쫓아내게 하는 것이었다. 박문수는 이진사가 사람됨이 인정도 없고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임을 알고는 편지 한 장을 써서 노부인의 아들로 하여금 고을 원님에게 전하게 하였다. 이 편지를 받은 원님이 관졸 30여 명을 이끌고 불이 나게 이진사 집에 도착해서는 이진사와 권속들을 포박해 꿀게 하는 것이었다. 박문수가 원님을 시켜 이진사에게 살고자 하면 노부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라고 하니 이진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이진사의 아들은 노부인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또 명일 이진사의 아들과 혼인을 하려 했던 신부는 원님이 신부댁의 부모와 상의해서 노부인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직접 중매를 해주었더니 새 집안이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 원님이 노부인이 박어사의 친척임을 알고는 이 결혼식의 주선은 물론 주례까지도 맡게 되어서 한날 한시에 이진사 집에서 모두가 합동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박문수와 고을 원님이 그렇게 해결되게 해서 결혼식이 무난히 끝나게 된 후 새 집안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을을 떠나 다시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여자가 급히 뛰어와 박어사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문수는 여자를 다리 아래 숨으라고 하였다. 잠시 후 장정들이 뛰어와 여자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서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더니 장정들은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하며 박문수를 죽이려 칼을 뽑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여자가 있는 곳을 말하고 박문수는 위기를 면했으나 그 여자는 그만 잡혀서 칼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에 기분이 너무 참담하고 씁쓸해진 박문수는 한 서당 앞을 지나다가 하룻밤 머물기를 청하였는데 수업이 끝난 후 원님놀이를 하던 한 아이의 재주를 보고 감탄하여 여자를 구하지 못한 일을 말하고 그 아이의 의견을 물어봤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장님 행세를 하였으면 둘 모두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문수의 무지함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더욱 감탄하여 다음 암행 나갈 고을로 가는 길을 물었더니 아이가 안내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나서게 되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기와집에 묵어가기를 청하였다. 밥상을 받아보니 박문수의 밥에는 통벼가 3알이 있고 생선 2마리가 통째로 구워져 나오고 아이의 밥에는 통벼도 없고 생선도 토막을 내어주는 것이었다. 이에 박문수가 아이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아이가 말하기를 이 집에 바깥주인이 없어서 아마 주객간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안주인이 나올 수 없어 음식상에다 이 집 안주인의 의사를 표시하며 차린 밥상인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말하기를 껍질을 까지 않은 통벼를 뉘라고 하는데 그것의 시알이니 뉘시오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이가 말하기를 생선은 드시지 말고 칼로 내 토막을 내어 그걸 안주인에게 도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안주인에게 보내면 안주인은 그걸 보고는 어사가 어사와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나니 정말로 잠시 후 부인이 들어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빼앗아 나눠 가지려 한다는 것을 알으니 박문수가 부인을 안심시켜서 내보내고는 아이에게 자신의 해결 방법을 결정하고는 아이의 의견을 물었다. 아이는 그렇게 해결한다면 부인을 구하기는커녕 우리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박문수가 깜짝 놀라 집 밖을 살펴보니
이미 마을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이가 꾀를 내어 박문수에게 원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고 그 집 하인을 시켜 편지를 원님에게 전하라 하면서 그리고는 아이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불러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하고는 재미난 마술을 보여주며 눈길을 아이에게 모이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 집 하인이 몰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원님이 포졸들과 함께 도착하여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여 죄를 가리게 되었다. 이때 부인이 박문수의 옷자락을 붙들고 목숨을 구해준 은혜로 평생 모시고 사는 것으로 갚겠다고 하였다. 박문수가 이를 거절하여도 옷자락을 놓지 않아 아이가 부인에게 어사님과의 친구 되시는 선비 한 분을 어사님이 대신 소개해 주셨다고 해서 부인이 옷자락을 놓게 만들었다. 아이는 박문수에게 이별을 고하고 서당으로 가서 호라비로 살고 있는 그의 서당 훈장님을 모시고 와서 그 부인의 남편으로 삼게 해주었더니 서당 선생님도 돈 벌어먹고 살 걱정이 없다 보니 열심히 공부만 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과수댁과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한다. 이 얘기는 박문수가 처음 어사 발령을 받고 암행 행차시 있었던 일화라고 한다.